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물광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엽초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 식물은 식물 요 끝에 생장점이 존재해요. 이거 좀 느낌이 어몽어스 비슷한데 어쨌든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이 식물은 햇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햇빛 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그 자극 쪽으로 가는 거를 양성 플러스 휘는 거, 그리고 얘를 굴절, 빛에 대해서 꺾인다. 그래서 굴광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꺾이려면 생장 호르몬이 이렇게 작용을 해야 돼요. 주황색인 쪽은 안 자라고 햇빛과 반대되는 쪽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성은 반대쪽에 생장 호르몬이 발생을 한다. 자극과 반대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1번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생장점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반응. 그리고 두 번째 잘라서 나무판을 이렇게 갖다 댔어요. 나무 또는 철판 이렇게 갖다 댔어. 그러니까 생장 호르몬이 여기 반대쪽에 작용을 해야 되는데 거죠. 이쪽으로 밑으로 여기 작용을 해야 되는데 반응 없음.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투과할 수 있는 한천 젤리만 만들 때 쓰는 거 있죠. 그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래 위로 잘 통과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라났다. 결론은 여기 이런 실험들의 가장 포커스는 뭐냐면 첫 번째, 빛에 대해 반응한다. 그 다음 자극의 반대로 생장점이 끝부분에 존재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잘 자랐는지 잘 보면 되겠죠.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두세요. 다음 네 번째, 온도에 대한 적응입니다. 이 문제를 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9월, 2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1년 동안 어떻게 패턴이 나머지나 한번 보도록 하죠.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녹말을 축적합니다. 어떻게 축적하냐면 녹말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3월 되면 다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얘가 녹말이에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춥죠. 포도당 패턴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포도당 패턴은 쭉 내려갔다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쭉 했다가 올라갔다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쭉 다시 내려가죠. 그러면 포도당을 가지고선 조절하는 게 되게 많죠. 혈당, 그리고 삼투압, 무기질로도 삼투압을 조절하지만 포도당으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삼투압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렇게 이런 그림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추웠을 때 포도당을 높일까? 삼투압을 왜 높일까요? 그게 키포인트죠. 자, 겨울에 포도당 농도를 높여 이유 이럴 때도 한번 해줬는데 농도를 높여 어느 점을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요 패턴을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물에 대한 적응입니다. 얘가 뭐냐면 극한 상황, 사막이나 아니면 건조한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자, 패턴이죠. 안쪽에 있던 게 못 날아가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패턴. 두 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 패턴, 번째, 이게 증발을 막는지. 곤충은 이게 뭐냐면 무당벌레 같은 것들의 이런 껍데기죠. 곤충의 껍데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키틴질, 그리고 개 껍데기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껍질, 피부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단열도 문제지만 꽉 막혀서 몸속에 있는 수분이 확 안 날아가게 해주는 거죠. 파충류 같은 경우 갑옷 같은 악어 그런 것들이 있죠. 두 번째 패턴, 안 싸는 거죠. 수분 배출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어디 있냐면 땀 안 흘리기, 그리고 진한 오줌, 정말 딱 노폐물만 하는 거고, 그리고 물질 대사,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거 배웠죠? 수분 재흡수. 자, 이렇게 물에 대한 적응입니다. 다음 생태에 대해서도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그거 배웠을 거예요.
식물의 적응인데 지금까지 한 건 동물이에요, 동물. 식물의 종류가 물에 적응에 따라서 4가지가 있어요. 건식물, 우리가 흔히 보는 중생식물, 습생식물, 수생식물이에요. 자, 건생식물은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거라서요. 잎이 태화되거나 가시로 변한 것들이죠. 중생식물은 일반적인 생물이에요. 근처에 사는 것들이겠죠. 갈대, 얘는 물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진지하게 봐야 되는 거는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하냐, 생태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하냐를 구분할 수 있으면 다 아는 겁니다. 여러가지 패턴을 가지고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5번, 6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개체군이 뭐냐면 같은 종끼리 모여 사는 집단이에요. 서식지도 비슷하고 그런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가지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개체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체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자라요. 계속.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실제로 자라게 된다면 이런 생장 곡선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 생하고요. 얘를 실제 곡선이에요. 왜 이렇게가? 그걸 밝히는 게 생명과학이에요. 자, 이렇게 왜 생장 곡선이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모두가 다 때문이죠. 그 환경 저항은 뭐냐면 풍족하지 못할 거고, 서식지, 개체군의 밀도, 개체군의 과다되면은 쾌적하지 않은 공간이 되죠. 그러면은 분비물 같은 것들이 생기고 오염이 생기고 또 전염병, 감염병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요 어디 가서나 개체군에 대해서 환경 저항이 존재한다. 이것 때문에 환경 저항이 없다면 무한정 살아가고 계속 늘어나서 불균형적인 역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알맞게 그 개체군에 맞는 생장 곡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곁들여서 알아야 되는 게 개체군의 밀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개체군의 밀도는 생활 면적분의 개체 수가 돼요. 근데 이 개체 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4가지가 있어요. 개체수를 늘어나게 하는 것 2가지, 그리고 개체수를 줄어들게 하는 것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플러스는 출생이겠죠. 마이너스는 사망일 거고요. 플러스가 되는 거는 이사 오는 거, 이입, 그리고 이사 가는 거, 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 개체군의 밀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7번 생존 곡선입니다. 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패턴을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 얘는 Y축은 개체수고요. 그리고 얘는 상대적 나이예요. 그래서 3예요. 자, 간단하게 이것들의 패턴을 심플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이거부터 볼게요. 세 번째 형은 나이가 어렸을 때 개체수가 급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사망률이 높아요. 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류겠죠. 어류. 알 낳는 것들, 난생하는 것. 초반에 수정 안 된 것도 있고 다른 개체들이 잡아먹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형. 이형은 적절히 천적에 의해서 개체수가 조절되고 일정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형 포유류, 다람쥐, 청설모, 쥐 그런 것들이겠죠. 별 특징이 없어요. 근데 일형은 얘는 나이가 들어 자연스러운 감소를 하는 거죠. 이 자연스러운 감소는 초기 사망률이 사명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잘 보살핀다는 소리예요. 보통 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패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면 뭐 사람, 코끼리, 호랑이 뭐 그런 것들이겠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이렇습니다.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텃세는 이래요. 1번 텃세. 어떤 모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새로운 개체가 그 영역 안에 들어왔어요. 얘는 미리 견제하는 거예요. 얘가 길을 못 피게 공격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길도 못 피고 쭈그러져 있는 거죠. 요런 게 텃세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을 막고 영역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텃세입니다. 유제. 자, 얘네들은 원숭이과 동물들한테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관료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개들도 있죠. 그래서 먹은 다음에 2등 먹고 2등 먹은 다음에 3등 먹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역별 그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번째, 리더제입니다. 얘는 뭐냐면 순위제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뭐냐면 1등이 있어서 얘가 말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있는 게 리더제입니다. 똑같이 다 2등인 거예요. 뭐 누가 높고 낮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면 늑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늑대, 기러기 뭐 그런 것들. 네 번째, 사회생활 이런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분업화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수준 비슷하기도 한데 근데 그 직급마다 하는 일이 다르죠. 그래서 뭐 직원, 얘는 뭐 현장, 얘는 뭐 직원인데 얘는 뭐 연구, 그리고 뭐 직원이 하나 더 있어. 얘는 생산, 그런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협업을 이루어서 다른 것들을 생산해내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은 협업이죠. 협업 그리고 분업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족생활.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DNA가 공유된 개체, 유전적으로 비슷한 아이들끼리.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엄마, 사모, 그리고 뭐 할머니, 그리고 뭐 삼촌, 뭐 이런 혈연과 관련된 무리지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를 가족생활이라고 합니다. 어렵진 않죠. 다음, 이제 군집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그래서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우점종, 그리고 희소종, 세 번째 묘종이 있어요. 그래서 우점종은 단위 면적당 많이 보이고 많고 그리고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얘를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단위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 얘는 뭐 어디 가기만 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지역을 잘 차지하고 있어요. 얘가 우점종이에요. 우점종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이렇게 빈도가 가끔 진짜 거의 없는 거 있긴 있어. 근데 잘 안 나타나는 거, 얘를 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밀도가 가장 낮은 거죠. 개체수가 가장 작은 거예요. 그다음, 자, 이렇게 우점종과 희소종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어떤 지역,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죠. 뜬금 뭐 산속인들이 조개가 나올 리는 없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조개가 나왔어. 그러면 그 지역에만 사는 조개야.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거 있죠. 지표종, 얘는 뭐냐면 1급수에만 사는 아이들 있죠. 그런 게 지표종이 될 수 있어요. 그 물에 사는 지표종,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사는 개구리,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아프리카 도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살 수 없듯이 아프리카 아마존 밀림에만 살고 있는 거잖아요. 특정 종이 덥고 습하고 그 지역에만 사는 특별한 개종,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맹꽁이, 그리고 또 맹꽁이가 있어요. 그리고 의 지역에서 갑자기 지류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뭐 그런 것들 지표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산불이 났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지표종이 하나 있어요. 고사리. 그걸 보고선 여기는 산불이 났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다음, 자, 10번째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두 가지 패턴이 있겠죠. 온도에 따라서 위도, 고도에 따른 패턴이 있을 거예요. 얘는 뭐냐면, 자, 0도, 적도, 그리고 또 60도, 이렇게 60도, 45도, 중위도,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 달라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적도 지방에는 열대우림이 있겠죠. 열대우림, 그리고 열대 초원, 더우니까 열대 사막,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낙엽, 그리고 온대 초원, 그리고 온대 사막. 더 올라가면 엄청 추우니까 이거밖에 없지. 침엽수리. 더 올라가면 지리시간에 배운 툰드라, 이런 것들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지리산에 올라가면 수목한계선이라는 걸 볼 수가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잎이 넓고,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낙엽이 있어요. 더 올라가면 소나무밖에 없겠죠. 침엽수. 추우니까. 더 올라가면 키가 작은 관목림이 있어요. 자, 요거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생태계의 분포입니다. 다음 11번. 자, 군집관 상호작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경쟁이 있습니다. 얘는 생존 경쟁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같이 잘 살다가, 다른 거 같이 잘 살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경쟁이 졌어. 서식지도 뺏기고 먹이도 다 뺏겨.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개체수가. 얘는 시간이겠고, 이렇게 경쟁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번째, 문서예요. 얘는 싸우지 않고 서식지를 딱 나눠서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다죠. 깊은 물에 사는 어종과 그리고 중간물 그리고 얕은 물에서 사는 어종이 다른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새들 관련된 건데 이렇게 엄청 높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요 파트 A, C 여기 사는 아이들의 종류가 다른 거죠. 얘를 분서라고 해요. 서식지를 나눠서 생활하는 거. 그러면 얘네 성장 패턴은 어떻게 될까요? 안 싸우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죠. 쉽죠? 그 다음 세 번째 상리 공생입니다. 상리 서로 이익을 받으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얘는 뭘까요? 아시죠? 니모 흰동가리예요. 혜택이 없이 약한 아이인데 말미잘한테 붙어 살아요. 말미잘은 독이 있지만 어떤 특정 생물한테 약해요. 그래서 서로 이득을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이렇게. 근데 흰동가리는 천적한테 잡아먹히지 않아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흰동가리는 천적한테 말미잘을 도구로 지킴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말미잘도 먹이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찌꺼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거의 동물에 가까운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제거 못해요. 근데 흰동가리가 얘네들을 제거해줘요. 그러면 얘는 쾌적하게 잘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개체수가 증가해요. 둘 다 개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 서로 이득을 봐서 개체수가 증가하는 거. 얘를 상리공생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개념도 있겠죠. 이득 보는 게 있어요. 편리공생, 빨판상어 뭐 그런 것들이겠죠. 빨판상어는 그냥 먹이만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 붙어있는 개체한테는 아무런 이득을 못 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한쪽은 그대로고 빨판상어 같은 경우는 한쪽만 이득을 취하는 게 편리공생입니다. 기생은 뭘까요? 그러면 기생은 한쪽은 얻고 한쪽은 해를 입는 거죠. 어려운 관계죠. 한쪽은 개체수가 증가하는데 한쪽은 개체수가 감소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자, 이게 군집 내 개체군 간 상호작용입니다. 12번째 탄소순환입니다. 이거는 최근 수업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가벼운 원리만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죠. 나무도 그럽니다. 사람도 호흡을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에너지를 내면서 부패하면서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쪽에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공장 돌리는 거죠. 여긴 다 호흡이에요. 그리고 또 소비하는 활동이 있죠. 그리고 분해자들이 또 배설물 이런 것들을 땅속에 놓고 나중에 원액이긴 하지만 연료 다시 내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래서 일로 한번 보시죠. 탄소가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밑으로도 가고 타서 계속 위로 가요. 그리고 식물들이 사용해주고 그걸 또 얘가 먹고 왔다 갔다. 얘가 탄소순환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순환입니다. 질소순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위에 그려야지. 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순환은 뭐 때문에 하는 걸까요? 단백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질동세균 또는 질소고정세균. 고정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배설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생산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죽은 사체나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냐? 얘가 먹어요. 그래서 얘가 나오죠.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져요.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하늘로 올라가서 대기 중 질소도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소순환입니다. 요거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4번 꼭 봐둬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하셔야 돼요. 항우는 뭐냐면 병을 일으키는 주체, 병균이나 뭐 어떤 어려운 아이들, 그게 항원이에요. 그리고 항체는 얘네들을 잡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백신과 개념에 대해서 한번 면역 결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까 말했던 이입, 이출, 그리고 그 개념, 이게 플러스로 작용하느냐 마이너스로 작용하느냐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네 번째, 경쟁, 기생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최근에 배운 1차 천리와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은 좋은 성과,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긴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